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2022년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1년 가까이 열심히 하셨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해왔기 때문에 이제 하던 대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시면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용어 정의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1번 중개업은 의뢰,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계약서 작성은 못하죠. 보조원은 중개 업무는 못합니다. 중개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확인설명 등이 중개 업무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은 못합니다. 보조원이라는 개업공개사에서 빠지면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게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객관식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나오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고 만약에 틀린 걸 골라라고 했으면 가장 틀린 거에 명백하게 틀린 거 있으면 그걸 골라야 되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 없으면 보통 틀린 지문으로 출제돼요. 예, 보조원이란. 어쨌든 계약서 작성 여기서도 더 명백하게 틀렸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보면은 이제 그 답을 고를 수 있는 키워드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3번은 우연히 단 한 번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업 아니죠? 예, 중개업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돼. 중개업입니다. 직업의 줄임말이 중개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중개업하고 상관없습니다. 중개업은 의뢰, 보수,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등록을 안 하고 해도 중개업이고요. 따라서 등록하지 않고 이렇게 중개업을 한 자를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그래서 4번도 X고요. 5번 미성년자도 시험은 볼 수 있다.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취직을 하거나 개업은 못하죠. 미성년자는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성년이 되어야 합니다. 만 19세 되어야 합니다.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못 보는 것은 오로지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 미경과자만 시험 못 봅니다. 따라서 1번에 5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기출문제고요. 1번 판례입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에 한정된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판례가 바로 그 2번하고 1번이 같은 판례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주면 세차해주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중개하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어야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민법상 건축물은 벽, 기둥, 지붕 3개 다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소위 권리금 중개상물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격 없는 자가 중개를 하였으나 업으로 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우연히 무자격자가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자는 업이라는 건 직업으로 하는 거죠. 그 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두 번 하고 받는 건 상관없다. 답 4번입니다. 무효라고 했는데 무효 아닙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의 약정은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현업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입금가 10억만 입금시켜주고 더 받는 건 네가 다 먹어도 좋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초과해서 받아야 되고 받기로 약속만 해도 입금가 얼마, 소위 현업에서는 인정작업 이런 말 많이 하죠. 얼마만 받고 팔아달라 그런 말 했다고 당연히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출문제고요. 다 1, 2, 3번 다 기출문제입니다.
40문제 중에서 60%는 기출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최소한 70%는 그대로 나오니까요. 물론 기출문제 나오지만은 5개 지문 똑같이 나오진 않죠. 똑같은 거 작년에 나왔던 거 5개 지문 1번부터 5번까지 똑같은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옵니다. 내용이 그 내용을 알면 풀 수 있다는 뜻입니다. 3번도 기출문제인데 1번이 답입니다. 간판, 5개 광고물이 간판이죠. 간판에는 성명, 간판 실명제, 성명만 적으면 됩니다. 연락처 안 적어도 됩니다. 예, 연락처 안 적어도 됩니다. 간판에는. 광고할 때는 연락처 적어야 되죠. 광고.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간판에는 간판 실명제, 성명만 적으면 됩니다. 100만 원 과태료 아닙니다. 처벌 안 받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정답이고요. 2번 광고할 때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번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번에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습니다. 그 3번 중요합니다. 지금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00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다 해당되잖아요. 과태료까지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다고.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중요합니다. 3번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벌칙. 4번도 기출문제입니다. 결격 사유도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답은 4번이죠.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 사유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결격 사유고요. 1번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니죠. 피특정 후견인 결격 사유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5번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고요.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고,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3년간 결격 사유고요. 교도소 수감 출소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고, 가석방 되면 남은 자녀 형기, 즉 가석방 기간 경과 후 3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 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된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암기 프린터 31번에 있는데 결격 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최근 35년간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4번의 답 4번이고요. 5번은 1번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는 설명해야 되지만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설명 안 해도 되죠.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양도소득세는 남는 돈 가지고 세금 내니까 미리 돈 준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 안 해도 되고요. 취득세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제시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해야 됩니다. 취득 관련 조세는 돈을 준비 안 하면 등기가 안 되니까. 2번이 답입니다.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는 설명할 의무 없고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설명해야 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3번 취득 또는 이전 의뢰인에게 교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쌍방에 교부하죠. 그 다음에 4번은 모든 서식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입니다. 모든 서식은 전부 국토교통부령 별지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확인 설명도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하고 둘 다 해야 되죠. 자,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하면 그냥 말로만 내가 100제곱미터 적었으니까 100제곱미터 맞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보세요. 100제곱미터 맞죠? 이렇게 근거 자료도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이게 건폐율 몇 %입니다. 이런 거 하려면 건폐율 용적률은 시군조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봐야 되고요.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증명서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도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6번도 중요하죠. 지금 뭐 1번부터 6번까지 다 중요합니다. 전부 다 이 파트에서 시험에 나온다고요. 이 문제 그대로는 안 나올지언정 법인의 등록 기준, 우리 암기 프린트는 3번에 있죠. 1번은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죠. 보정 설정 금액이 2억 원 이상이고요. 2번은 중개업 만자 때문에 틀렸죠. 법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 외에도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는 6가지는 겸업해도 되죠.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경공매 매수 신청들이 도배이 사업체 소개 등은 할 수 있습니다. 3번은 기출문제입니다.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4번 실무교육은 3분의 1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연수교육은 지금 다른 출판사, 유명 출판사 제가 모의고사를 풀어보니까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은 실무교육, 연수교육 받아야 된다 오라고 해놨더라고요. X죠. 연수교육은 소공, 개공만 받기 때문에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 아닙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공 아니잖아요. 소공 용어 정의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소공 아니니까 연수교육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실무교육은 받아야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인의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대표자만 받는다. 자, 5번이 답이네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준공인가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꼭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임대차, 사용대차도 가능하다. 물론 자기 소유 건물이라도 상관없고요. 만약에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는데 소유권 확보해야 되면 건물주 아니면 개업 못하죠. 예, 그래서 사용권 확보하면 되고 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건축법마저 지키려면 1종 건생, 2종 건생, 업무시설,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 가능합니다. 바닥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은 1종 건생이죠. 5번이 답입니다. 5번. 자, 7번 문제 요걸 보고 어떤 분이 인터넷 질문했더라고요. 그분 질문이 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차이점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차이점이 없는 것은 뭐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된다. 틀린 거, 차이점으로 틀린 것 문제 잘못 냈다 이렇게 하던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구글을 잘못해가지고 어쨌든 문제를 어떻게 냈더니 이게 상대적으로 5개 중에서 다 옳은 거면 4개가 옳은 거면 틀린 거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이 국어 실력이 없어서 제가 이게 다른 문제를 보고 낸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창의적으로 낸다고 냈는데 약간 국어적으로 차이점으로 틀린 것 이 문제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질문하면 제가 정중하게 고칠 건데 문제 똑바로 낼 수 없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제 예민하니까 이러니까 조금 저도 상처는 받게 되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겸업 제한, 법인만 6개 겸업할 수 있고 개인은 겸업 제한 없기 때문에 이 문제 취지는 좋아요. 이게 문제 뭐 국어적 표현은 좀 어떨지 몰라도 법인은 6개만 겸업할 수 있고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기 때문에 6개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이잖아요. 분사무소는 법인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법인만, 개인은 설치할 수 없죠. 시험에 출제됐어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도 책임자를 공인중개사로 두면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X죠. 법인, 분사무소는 법인, 회사만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입니다. 보정 설정 금액, 개인은 1억 원 이상, 법인은 2억 원 이상이죠. 지금 이거 뭐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지금 뉴스에 명지대학교 권대중 교수께서도 이걸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감정평가사 출신인데 이게 1년간 개업공개사 한 명이 손해배상해야 되는 총 금액이 1억이에요. 그럼 만약에 동시에 한 개업공개사가 100명에게 사기를 쳤다면 100명에게 각각 1억씩 사기를 쳤다면
100명 나누기 1억 가지고 100명이 나눠 먹어야 돼. 그러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밖에 못 받는 거죠. 한 개업 공개사가 1년 동안 총 손해배상 하는 금액 합계가 1억이라고요. 한 건당 1억이 아니고, 만약 한 건당 1억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권대중 교수는 한 건당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던데,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공제료가. 계약 한 건 할 때마다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 한 건 할 때마다 중개보수 받으니까 돈 버니까 그때마다 보험을 들면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 이거는 1년 동안, 시험에는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겠지만 1년 동안 개업공개사 한 명이 배상해야 되는 총 금액이 1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님들은, 우리는 배울 때 이래 배우지만 손님들은 손해배상 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보험회사에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소송해가지고 판결문 받아야 되고요. 판결문 받아도 다른 사람이 먼저 받아가고 없으면 거의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할 인장입니다. 개인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면 되는데, 법인은 상업 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되죠. 법인 인감 도장이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4번까지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지금 서로. 그 다음에 5번은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똑같죠. 법인이든 개인이든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문제는 좋아요. 답은 5번입니다. 7번에 5번.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까지 다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다 중요하죠. 법인의 겸업 제한, 이것도 거의 95% 이상 출제되는데요. 6가지 겸업할 수 있고,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는데, 1번은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 대행,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돈 되는 건 못하죠. 그 다음에 2번은 가능하네요.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은 가능하는데 개발업은 안 되죠. 개발업. 업이라는 말 들어갔다고 무조건 X는 아닙니다.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은 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옳은 거고요. 3번은 공인중개사 대상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 4번은 토지 분양대행 아니고 주택 상가 분양대행이죠. 토지 택지 분양대행 X입니다. 5번은 용역업 X입니다. 용역 알선업. 도배이사업체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되고 도배이사업체 소개하는 거는 가능하죠. 예,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계약서 작성 틀린 것입니다. 1번 이게 기출문제 지문인데요. 왜 이게 1번이 기출문제 나왔냐면 판례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현업에 가서 조심해야 될 게,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 계약서 다 적어 와가지고 요대로 적어주세요. 대서료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니까,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개업 공개사 명판이 찍혀져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대출된답니다. 대출 받으려고요. 그래서 10만 원 받고 그냥 써줬어요. 확인도 안 하고 써달라는 대로. 근데 실제로는 진짜 임대인, 임차인이 아니라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개업공개사 손해배상 해야 된다. 왜?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3가지를 통해서 진정한 임대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래서 중개 완성 안 했으면 계약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10만 원 받고 해주지 말고, 해달라고 하면 그럼 법정보수 뭐 0.4%, 0.5% 시도조례 있는 거 다 받고 확인하고 해주든지, 아니면 그냥 안 해주는 게 좋아요. 10만 원 벌려고 하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현업에서 참 유혹이, 뭐 만약에 돈 좀 준다고 하면 막 물불 안 가리고 돈 그거 벌려고 그냥 대충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고 날 가능성이 많아요. 웬만하면 뭐 돈이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철저하게 나중에 사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약점을 잡히면 안 돼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 협박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3번 우리 암기 프린트 9번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교가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기재되어야죠. 기출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에 4번은 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됩니다.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보존하면 됩니다. 원본을 보존해야 된다, 사본을 보존해야 된다, 하나만 나오면 그건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물론 풀어야 되기는 한데요.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하면 전자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따로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3번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절대적 취소, 3번 이중사무소, 4번 이중계약서 임의적 취소죠. 또는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여야 한다 X입니다. 5번 이중계약서 적어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지만 징역, 벌금,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이중계약서 적어도. 이중지급도 마찬가지고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암기 프린트 53번 이중 정리되어 있습니다. 9번에 답 5번입니다. 10번도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그 출제 취지를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무슨 죄 위반해가지고 선고유예됐는지 이런 거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만 내면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근데 또 길게 너무 막 적을 수가 없어서 그냥 취지만 이해하시라고요. 기억, 선고유예, 니은,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죠.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취지가 하거나 개업하는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기억 니은은 맞습니다. 근데 디귿은 선고유예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절도죄를 위반해가지고 다른 거 훔쳐가지고 선고유예 됐는지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 의도는 뭡니까? 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무부양 광시공시죠. 여기 무부양 광시공시에는 해당된다는 전제는 깔려 있습니다.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거는 했다는 전제는 깔려 있죠. 이거 안 했으면 선고유예 받아도 포상금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 다른 포상금 지급 요건을 다 만족시킨 상태에서 선고유예 받으면 포상금 되냐 안 되냐, 이걸 지금 묻는 취지입니다. 즉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하면 포상금 지급해야 되잖아요. 재판에 넘기면 포상금 지급해야 되니까 판사가 선고유예해도, 그 다음에 리얼에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미엄, 당연히 무죄 선고받아도 재판에 회부됐기 때문에, 공소제기됐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물론 전제는 뭐라고 했어요? 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고, 또 수사기관이나 등록관청이나 부동산거래 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을 했다는 전제는 깔려있다는 얘기. 그걸 다 적으려고 하면 너무 지문이 길잖아요. 그 앞에 전제를 다 적으려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는 출제를 했습니다. 답 3번입니다. 디귿, 리얼, 미엄은 즉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지금 막판 되니까 너무 이제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막 문제 트집 잡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하나 해가지고 물건 넣어주고 이러면 그 이제 실제 시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출제자가 의도한 것보다 너무 깊이 생각하면 출제하는 교수님들 저보다 모릅니다. 공인중개사법 절대. 제가 출제하는 교수님하고 대학교에서 내가 출제해놓고도 내가 100점 못 받는다. 나도 모르고 그냥 책 보고, 솔직히 그러더라고. 책 보는 게 우리 시중에 있는 교과서 보는 건 아닙니다. 물론 대학 교수들이 쓴 책, 법조문, 기출문제 이거 보고 출제하기 때문에 출제는 하지만 본인들도 100점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출제자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내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 취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11번 상가 임대차 관련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파주, 세파화, 세종, 파주, 화성, 세종, 파주, 화성은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죠. 우선 면제 받을 때는 세종, 파주, 화성이 광역시입니다.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세종, 파주, 화성이 기타 지역에 해당됩니다. 암기 프린트 29번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부산광역시는
우선 면제받을 때는 부산광역시는 6억 9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부산광역시는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세종, 파주, 화성, 부산광역시 3개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올 확률이 솔직히 좀 높아요. 이렇게까지 내면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어차피 암기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은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산은 우선 면제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역,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그냥 광역시, 세종, 파주, 화성은 우선 면제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되고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파주시는 파주, 세종, 파주, 화성은 6억 9천이 아니고 5억 4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받고요. 최우선 면제받으려면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겠죠. 파주는. 예, 세파화, 세종, 파주, 화성 그리고 부산광역시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 1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인 바뀌면 세입자는 새 주인한테 보증금 받아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승계되니까. 그 다음에 3번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상가는 세무서에서 받고 주택은 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뭐 동주민센터, 동사무소 다 같은 말이죠. 동사무소에서 받거나 공정인 사무소에서 받거나 등기소나 등기과에서 받습니다. 상가는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주택이나 상가에 그 이후에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못 받죠? 임차권 등기명령은 주택, 상가 모두 다 똑같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최단기 존속기간인데요. 5번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 농지는 원칙 3년, 예외 5년이죠. 민법은 최단기 존속기간, 최장기 존속기간 없습니다. 민법 임대차는. 민법의 지상권 최단기 존속기간은 경관 건물 30년, 목조 건물 15년, 공작물 5년입니다. 민법 전세권 최단기 존속기간, 건물 전세권 최단기 존속기간 1년, 최장기는 10년이죠. 10년. 그래서 그게 중개실무에 그것도 나왔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민법까지 다 출제된 적은 있습니다. 40문제에 나오면 4문제 정도는 약간 사이드에 있는 게 나올 수 있어요. 어려운 게 10%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어려운 게 10%는. 그런 거는 지금은 연습이니까 다 해야 되지만 실제 시험에 가서는 그런 거 사이드에 있는 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답 찍고 빨리 넘어가야 돼요. 처음 들어봤다면. 아마 실제 시험에 가면 36문제까지는 처음 들어본 거 없을 거예요. 아마 실제 시험에 가면 4문제까지 10%는 약간 사이드에 있는 거 듣도 보도 못한 걸 내릴 수도 있어요. 일부러 100점 못 받게 하려고. 자, 12번입니다. 1번도 중요한데요.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할 필요 없죠?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한글로 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으러 동사무소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또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종이계약서, 종이 확인설명서 따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등기 신청 후에 이 말이 틀렸죠? 변경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정정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매월 1회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뭐 몇 번 보고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보고해야 된다 돼 있어요. 시도지사에게. 근데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돼 있죠. 암기 프린터 50번에 4번에 있나요? 3번에 있나요? 몇 번에 있어요? 50번에. (50번에) 4번에 있네요. 50번에 4번. 50번에 4번에 보면 신고관청이 시도의사한테 보고할 때는 며칠 이내에 보고한다. 매월 1회, 한 달 이내 이런 말 없다고요. 다만 시도의사는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돼 있죠. 50번에 4번. 조금 어렵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월 1회가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매년입니다. 매월 X고요. 답은 5번입니다. 외국인 등이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 전송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5번이 답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게 운전하고 오면서 보니까 차에서 DJ가 하는 말이 반복만이 심장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계속 반복해야 가슴속에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반복밖에 없어요. 아마 반복해야 되는데 오늘 처음 들어보는 거라면 아마 5번 같은 거 이게 시험에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생소하죠. 그러면 크게 중요하진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짜증 나더라도 이거 봤던 거 또 본다 생각해도 짜증 내지 말고 또 계속 보셔야 돼. 계속 반복해야 가슴속에 남는다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지금은 신선하고 충격적인 문제가 좋은 문제 아니에요. 맨날 봤던 문제 반복하는 문제가 오히려 좋은 거죠. 지금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본 문제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좋다. 가슴 떨린다. 좋은 거 아니에요. 5번이 정답이고 13번입니다. 13번. 중개 보수에 대해서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1번 갑의 고의과실 없이 을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은 보수받을 수 있다. 예, 계약 깨져도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 없으면 받을 수 있죠. 거래 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 깨지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개사 고의과실로 무효 취소 해제되면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주택에 대한 보수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는 국토부령으로 정합니다. 주택 외의 경우 무조건 매매든 임대차든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죠. 국토부령에 보면 주택의 경우 국토부령에 보면 매매인 경우 15억 이상이면 0.7%, 임대차는 15억 이상이면 0.6% 범위 내에서 또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갑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됩니다. 판례입니다.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면 조력을 받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법을 다 알게 되죠. 저도 충격받았어. 문화예술인 박수홍 아버님께서 내가 다 횡령했다 이렇게 해도 친족 상도례에 의해서 보통 아버지가 뭐 자식권 훔쳐도 처벌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건 친고죄가 아니라 아예 적용을 배제해요. 처벌 안 받아요. 부모 거 훔쳐도 돼. 자식 거 훔쳐도 돼. 저도 지금 자식 거 훔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식 거 훔쳐도 그건 죄가 안 되니까 자식이 고소해도 처벌 안 받아요. 훔쳐도. 아버지 거 훔쳐도 돼. 직계, 존속, 비속 거 다 해도 돼요. 배우자까지. 배우자 거도 훔쳐도 돼요. 그건 삼촌 거나 형제 자매 거는 동거를 안 하면 안 돼요. 동거하면 그것도 훔쳐도 돼요. 동거하면. 동거 안 하면 그 친고죄예요. 고소 고발하면 벌할 수 있어요. 그 박송 아버님은 그래서 박송 보자마자 두드려 패고 이래도 때린 거는 처벌 안 받아요. 그거는 때린 거는 폭행죄는 단순 폭행죄는 친고죄죠. 친고죄가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네.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해서는 벌할 수 없습니다. 그냥 손으로만 때리면 폭행죄고 뭐 무기 들고 때리면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때린다고 고소하면 또 국민적 비난이 엄청나겠죠. 지금 그러니까 뭐 아버지님이 내가 다 횡령했다 하니까 이제 아예 친족 상도례 법 조문을 아예 바꿀 형법을 개정하려고 하더라고. 이게 좀 시대상이 안 맞죠. 옛날에야 뭐 이게 대가족 사회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핵가족 사회잖아요. 형제 자매 형제들 거의 뭐 저도 1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지금 9명인데 형제 자매.
자, 그래서 어쨌든 답 3번입니다.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사람 죽여놓고 나 몰라서 죽였다.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개보수 이거 초과해서 받는 거 나 계산할 줄 몰랐다. 뭐 곱하기 이 판례는 곱하기 70이 아니고 뭐냐면 사실 분양권에 대한 판례예요. 분양가가 5억이면 당연히 분양가에다가 곱하기 요율한 줄 알았는데 판례는 실제 주고받는 돈 계약금 5천만 원 줬으면 5천만 원에다가 프리미엄 5천만 원 붙었으면 1억에다가 곱하기 요율한다. 그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그런 게 법이 어디 있냐. 법 없어서 나 몰랐다. 당연히 그냥 분양가 5억에 대해서 받는 줄 알지 누가 그걸 알았으면 내가 뭐 때문에 더 받겠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누구도 법을 몰랐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몰라도 처벌받아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했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시험에 많이 나왔죠. 이건 민법 판례에도 나올 수 있어요. 초과 부분만 무효다. 전부 무효가 아니고 법정 보수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이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수 지급 시기는 갑과 을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고요.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고요. 14번은 틀린 것입니다. 을의 업무상 행위는 갑의 행위로 본다. 직원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직원이 손해 입혔으면 사장이 손해 입힌 걸로 보고 사장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있다. 이거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모든 행위 아니라 업무상 행위,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직원의 업무상 행위는 사장이 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을 직원이 소속공개사가 당해물을 수행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소속공개사는 제출 대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을이 소속공개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을 소속공개사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갑 사장도 징역형 받는다. 직원 잘못으로 사장도 감옥 간다. X죠.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감옥, 징역은 감옥이잖아요. 이제 교도소라고 하기는 하는데 뭐 옛날에는 감옥이라고 불렀죠. 형무소. 예, 근데 그러면 불안해서 이거 직원 고용 못하겠죠. 직원 잘못으로 징역까지 간다면 절대 징역 가는 일은 없고 벌금만 받는데 벌금도 꼭 직원하고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에 찬다. X입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죠. 직원이 잘못해서 벌금 1000만 원 받아도 사장은 1000만 원 이하라고. 1000만 원 이하. 그럼 1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똑같은 액수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벌금 받아도 즉 양벌 규정으로 벌금 받아도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갑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걸 제공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예 처음부터 보전가입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지정 취소 사유 부운정 1회. 부정한 망보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 위반, 정보 거짓 공개,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디귿 6개월이 아니고 1년이죠. 1년. 그래서 디귿만 틀렸네요. 1년 이내. 시험의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우리 암기 프린트는 8번에 있습니다. 부운정 1회. 그래서 답 4번입니다.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의뢰인 덜로부터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니까 의뢰인 덜이니까 곱하기 2 해야 되죠. 매수인에게,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한 명을 특정하면 곱하기 2 할 필요 없죠. 의뢰인 쉽게 내려고 의뢰인 했고 그냥 없이 그냥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거 해도 곱하기 2 해야 되죠.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한 명을 특정하면 곱하기 2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증금 3천만 원 더하기 월세 20만 원 곱하기 100을 하잖아요. 그래서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70을 하는데 5천만 원 미만 아니죠? 딱 5천만 원이고요. 지금 뭡니까? 이거 상가네, 상가. 상가는
주택 외에는 0.9죠. 매매든 임대차든. 임대차도 0.9입니다. 0.9 곱하면 59, 45. 59, 45, 45만 원. 의뢰인 들로부터니까 90만 원 곱하기 2 하면 4번이 답이죠. 보수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 보수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의뢰인들 쌍방인지 일방인지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면 그건 주택 아니죠. 0.9를 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온 게 그 70 곱하기 70 하는 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 하는 거. 그 다음에 동일 세 번 들어가면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는 것.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다고 계산하는 게.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계산하는 문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입니다. 1번이 답이네요. 전속중개계약,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일임하는 전속중개계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죠. 반드시 전속중개계약 체결해야 된다. X잖아요. 특정한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1번이 그래서 옳은 내용이고 2번은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으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 써야 됩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서 사용해도 되고 구두로 말로 해도 되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은 3개월 보존하는 게 아니라 3년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3년 보존. 자, 그 다음에 정보 비공개 여부는 개업공개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뢰인이 결정합니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정보 공개하면 안 되죠.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7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5번 의뢰인 스스로 발견하면 위약금 지불한다. 50% 위약금 지급한다. 중개보수 50% 지급한다. 다 X죠. 위약금 보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소요된 비용 실비만 줍니다. 실비를 그럼 무조건 보수는 100만 원인데 비용 실비 300만 원 들어갔다고 300만 원 다 주는 건 아니죠. 보수의 50%까지만 실비를 인정해 주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해당되죠. 비용만 줍니다. 비용. 위약금 중개보수 없습니다. 스스로 발견하면. 그래서 5번 틀렸죠. 이게 지금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경우가 아니네. 이거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를 성사시킨 경우 의뢰인은 주택 외의 물건이면 국토부 령이 정한 최고 요율. 이거는 그렇네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의뢰인 의뢰인이 갑이 있고 을이라는 개업공개사와 전속을 맺었습니다. 전속을 맺었고 법정 보수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이번에는 복비를 깎아드리겠습니다. 80만 원만 받기로 약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블로 이번에는 거래만 성사시키면 더블로 드리겠습니다. 200만 원 약정할 수도 있는 거죠. 약속은 더블로 주겠다. 복비는 더블로 주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2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병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200만 원 위약금 받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받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단골 손님이니까 20만 원 깎아드리겠습니다. 80만 원만 받기로 약속했는데 갑이 병한테 의뢰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갑은 을한테 위약금을 법정보수 최고 한도인 1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80만 원만 주면 되죠.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돼요. 그 중개보수가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고 단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약정했으면 무효니까 지급할 필요 없죠. 이해되죠? 이 문제 5번 무조건 최고 요율에 해당하는 위약금 주는 게 아니라 약정한 금액 보수 받기로 한 약정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주면 되는데 단 약정을 법정보수 초과해서 약정했다면 법정보수만 주면 되겠죠. 초과 약정, 초과 부분은 무효니까. 그래서 17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8번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문제 다 풀어보셨어요?
안 풀어보셨으면 10문제 풀어보시고 쉬었다 하겠습니다.